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비즈니스 워치 에이스 기자죠. 에이스 오브 에이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워치의 장순환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시니까 왠지. 취재 열심히 한 거야. 네. 날도 좀 덥기도 하고요. 예. 오늘은 누가 도마 위로 올라갑니까? 일단 그 전에 제가 음. 좀 보통 한 주제를 계속 1시간 동안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제가 출연한 방송을 보다가 막 졸고 막 그런 지겨워서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한 주간의 기업 공시 중에서 조금 몇 가지를 줍줍해가지고 예. 와서 이렇게 좀 언론이 좀 주목하지 않았던거나 또 주목했더라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 좀 끊어서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공시 실전. 오늘은 실전 강의네요. 그러니까 예. 공시 실전 강의. 예. 예. 그 예스24 우리 인터넷 서점. 예스24. 너무 예. 많이 쓰죠. 예. 한세 한세 그게 한세 실업이라는 그 의류업체가 있고 그 OEM으로 생산하는 의류업체가 있고 또 예스24라는 데가 있고 또 예전에 우리 두산동화 출판사 예. 이게 다 사실 하나의 그룹에 있거든요. 그게 통칭해서 이제 한세 그룹 또는 한세 예스24 그룹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최근에 합병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스펙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고 예. 스펙, 스펙. 그 기업 인수 아, 목적해서 네, 네. 스펙 얘기를 오늘은 반찬 많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가 어제 끝나가지고 네. 그거 한번 좀 훑어보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세 개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 좀 들어보죠 그럼. 예. S24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예. 합병 최근에 이제 계열사 합병 건이 하나 있는데 네. 그전에 뭐 이게 뭐 전체적으로 그룹 구조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설명을 한번 PPT로 드리고 예. 하면 이해도 쉬울 것 같고 또 이런 가족 얘기, 지배구조 얘기가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한세 예스24 홀딩스라는 곳이 지주회사로 있고 이걸 통칭해서 이제 한세 그룹인데 위에 홀딩스니까 지주회사의 지분은 이제 총수 일가들이 보통 가지고 있죠. 김동영이라는 분이 창업주.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석환이라는 분이 이제 장남, 김익환이라는 분이 차남, 그리고 김지현이라는 분이 장녀. 이렇게 일남이녀의 2세가 예. 이렇게 있고 전체적으로 한세 예스24 홀딩스 지분을 이렇게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예. 이제 계열사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스24가 있고 맞네. 그 다음에 동아출판이 예전에 두산동아였다가 이제 2014년인가에 인수를 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리고 한세실업이 한세실업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옷을 파는 건 아니고 바이어들로부터 옷을 주문 받아가지고 나이키 예. 붙여서 팔아주는. 상표 달아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네. 그런 OEM. OEM이고 의류업계의 뭐 한국콜마 같은. 그런가요? 한국콜마가 그러니까 옷은 만들어주고 브랜드는 나이키를 없고. 붙일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네. 이런 업체들이 뭐 신성통상 뭐 이런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 상장에서. 그리고 그 옆에 또 보면 한세 MK라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옷을 좀 샀었는 것 같은데 TBJ라고 청바지. TBJ라고 읽는 게 맞나요? 예, TBJ. TJ 맞습니다. 그리고 뭐 버커루 뭐 이런 청바지. 청바지. 패션 브랜드 있고 청바지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못 입고요. 예전에 그리고 뭐 저기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MBA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옆에 귀퉁이에 있는 게 한세 드림이라고 예. 여기는 아동복 회사입니다. 뭐 컬리수 뭐 이런 브랜드가 있고요. 예. 모이몰른 뭐 이런 브랜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예스24 한세실업 MK 요게 이제 주주들이 있는 상장 회사. 예. 예. 동아출판과 한세드림은 비상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 회사 중에서 오늘 볼 게 이 귀퉁이에 있는 이 한세 MK와 한세 드림이 지난주 목요일 날 합병한다는 공시를 냈는데 좀 이따 한번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창업주 가족 관계를 보면 창업주 회장 김동용 회장이 있고 예. 연세가 조금 있으시죠, 그죠? 아직 정정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세들이 있는데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장남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스24 이쪽을 통칭하고 둘째 아들이 그 한세 실업 의류 그리고 첫째 딸이 그 한세 MK 패션 브랜드를 하니까 예. 오늘 보는 이 그 합병 건은 요 첫째 그 장녀와 관련된 얘기죠. 장녀와 관련된.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3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미성년자고 예. 해서 이제 이름은 안 적었는데 이렇게 이제 5살 뭐 어리네요 아직. 엄청 예. 어리죠. 위에 이제 그렇죠. 부모들의 나이가 그러니까. 예, 지금 또래니까 어리고 뭐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요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창업주 8살 손자 이대주주. 예. 요 중에 어떤 딱 있네요. 8살. 이게 예,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한세 다시 보면은 그 한세 MK 네. 한세 MK와 한세 드림이 합병 결정을 공시했는데 이게 한세 MK가 상장회사이고 한세 드림이 이제 비상장회사이다 보니까 한세 MK가 한세 드림을 이제 흡수합병하는 예.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흔히 우리가 이제 흡수합병이라고 하면 약간 어떤 분들은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흡수합병을 하니까 한쪽이 흡수되니까 이 규모가 좀 작은 합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흡수합병이라는 거는 그냥 합병의 방식 그러니까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하는데 B는 없어지고 네. A로 묶어지는 게 흡수합병이라고 하고 예. 네. 그 반대로 뭐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예. 아예 새로운 C 회사가 만들어지면 그건 그냥 합병. 신설합병 뭐 보통 신설합병. 이렇게 분류를 네. 하면 네. 이렇게 하고 만약에 A 회사를 쪼개가지고 쪼갠 일부를 다른 B 회사와 합병하면 이건 분할합병. 최근에 뭐 두산 인프라코 이런 데서 많이 했죠. 예. 네. 다 이게 합병의 종류고 뭐 그 외에 뭐 최근에 나오는 뭐 삼각합병, 예. 역삼각합병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흡수합병을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작은 회사를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합병은 그냥 방식이고 예. 다만 그러니까 합병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합병을 했을 때 이 한 회사를 없애면 그 없앤 주주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A 예. 회사와 B 회사를 합병하는데 B 회사가 없어지면 이쪽의 주식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보통 합병 신주라고 하는데 이 합병 신주를 얼마나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병의 크기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기존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을 때 이 B 회사가 없어지면서 A 회사로 합병될 때 네. 발행해줘야 되는 합병 신주가 A 회사 그동안 발행했던 총 발행 주식의 10%를 넘어버리면 일반 합병이라 그러고 10% 미만이면 이제 소규모 합병이다. 이때 좀 규모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규모 합병일 때는 이제 주총이나 합병에 반대하는 그 주식 매입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이제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고. 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또 이게 또 딱딱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딱딱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재발절입니다. 네, 조회하는 것 같아요. 조회. 네. 잘 네, 듣고 한세 있었습니다. MK 의 공시가 지난주 목요일 나왔어요. 뭐 보신 주주들은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 또 이게 공시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해서 예. 흡수합병을 한다. 그래서 흡수합병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제 그냥 한쪽 회사가 소멸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존속회사, 소멸회사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데 이 합병 비율이 이제 가장 합병 그 제일 공시에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네. 1대 장난을 0. 치면 저기서 지죠. 예. 여기 이게 보통 사실 이게 또 이제 한세 MK가 상장회사고 한세 드림이라는 회사는 아까 비상장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합병비율이 1대 0.85, 0.86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세 드림이 없어지니까 이 주주들에게 주식을 이제 줘야 되는데 한사 MK 주식을 주는 거죠. 네, 한세 예. MK 주식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준다는 얘기고 이때 이제 한 주당 한세 MK 주식을 0.85주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세 드림 주주들에게. 근데 이게 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인데 뭔가 좀
거의 대등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어. 만약에 이 합병 비율 차이가 되게 큽니다. 1대 막 0.01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볼 필요 없이 소규모 합병인데 예.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일단 이만큼 발행해 줘야 되는 주식이 많다는 뜻이죠. 요것만 봐도. 한세 드림은 비상장 회사인데 네네. 두 개가 상장 회사인 한세 MK랑 합병이 되면서 네네. 한세 드림의 주주들이 상장 회사 주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예. 그것도 상당히 많이. 한세 드림의 주주는 누굽니까? 그 부분 예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한세 드림은 비상장 회사인데 아까 봤던 홀딩스 네. 지주회사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예. 오늘 제목에 나오는 저 8살 손자가 8살 손자가 한세 이대- 드림을 갖고 있어요. 이대 주주. 음. 비상장 회사 주식은 사실 사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예 아무튼 예, 오늘 충실가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한세 드림 주주들에게 비상장 회사는 한세 드림이 없어지니까 상장 회사인 한세 MK 주식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발행해줘야 되는데 그 발행 주식을 설명하는 게 공시에 보면 보통 합병 신주의 종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언뜻 봐도 숫자가 좀 많습니다. 1,700만 주 가까이 되죠. 1,700만 주 맞죠? 예. 화면 좀 보여주세요. 1,700만 주. 지금 예. 요 그 합병 신주의 종류와 수량이 1,700만 주.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가 아까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한세 MK라는 그 합병 후에 살아 있는 회사, 상장 회사의 발행 주식의 10%가 안 되면 소규모 합병이라 그랬고 그 예. 넘으면은 예. 일반 합병인데 한세 MK의 그 발행 주식이 지금 1,300만 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세 MK가 지금까지 발행했던 총 발행 주식보다 더 많은 와. 신주가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합병.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합병 잘 보기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까 한 상장사가 한세 MK 네네. 그리고 한세 드림. 드림은 네. 비상장. 근데 합병 비율로 할 때는 한세 드림이 0.85? 네. 그 얘기는 이제 한세 드림이 예. 또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네. 이미 많이져 있으면 그렇게 비율을 나눠서 하더라도 발행 기업 가치와 관계 있는 비율이 아니라 예, 예, 예. 발행 주식 수로 하는 주식 비율은 숫자에 아니니까. 따라 비율 나오는 비율이고 합병 비율은 네네. 발행 신주를 보면 네. 자기보다 그럼 더 덩치 큰 거와 합병하는구나. 그렇게 그런 알 수 있다는 느낌이에요 거죠. 지금? 약간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제 음. 이렇게 해서 이제 합병 비율대로 발행해 주면은 네. 한세 MK가 기존의 총 발행 주식보다 좀 더 많은 예. 신주를 발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로 따지면은 와. 100% 이상의 유상증자 하는 셈이고 그러니까 내 주식이 지금 1,300만 주가 발행돼 있는데 있는데 한세 1,700만 드림이라는 주. 회사를 합치려고 보니 1,700만 한세 드림 주주한테는 1,700만 주를 찍어서 줘야 줘야 돼요. 서로 그래 그럼 이거 계산 끝났네 한다는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한 130%. 한세 드림의 가치를 더 높게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위에 보면은 그 합병 뭐 가액 같은 게 있는데 네. 4,600원이고 이제 4,025원 요렇게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각각의 합병 그러니까 한 주당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도 각 이 한세 드림의 그 발행 주식을 적용해서 이제 발행을 해줘야 되니까 더 이제 이렇게 저기 합병 신주가 그렇군요. 늘어나는 것이죠. 아니 실제로 한세 드림이라는 회사가 큽니까? 한세 MK에 비해서? 아니 혹은 비슷하나요? 뭐 한세- 매출액이나 이런 건 어떻게? 둘 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인수한 회사인데 예. 큰 저기 한세 MK는 약간 성인복 쪽이고 예. 한세 드림은 그 아동복, 아동복. 아동복 쪽이고 예. 뭐 그 차이가 있고 음. 뭐 전체적으로는 사이즈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어쨌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한세 MK 입장에서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규모가 사실 적은 규모의 합병은 아닌 거죠. 유아보 아동복. 예, 예. 야 이거 우리가 좀 애매하네요. 약간 좀 판단할지. 그런데 이거 약간 느낌 좀 이상한데. 보통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상속을 해주고 싶은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한테 뭔가를 주거나 합칠 때 증여해주거나 합칠 때는 그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자 이제 사는 게 싸게 사는 거야라는 느낌일 때 보통 주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손자야 네가 고점 잡아라 하는 식으로 할 줄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야 지금부터는 이 회사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 주식을 뭐 증여해서 주든
아니면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갖고 있던 회사와 합병을 해서 결국 그 회사 주식을 갖게 하든 예.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한세 뭐죠 이번에 MK? MK가 한세 MK.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거일 수 있겠구나라고 음. 추측할 수 있는데 네. 합병시키는 회사가 유아복 아동복이라는 걸 보니까 예. 한세 MK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음. 유아복 아동복이 지금이 고점이다. 라는 생각으로 합병시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이 한세 MK를 지금 사야 되는 파이인지 아닌지는 저걸 보고는 네. 알 수가 야, 없습니다. 네. 한세 MK는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뭐 한세 MK는 상장사니까 네. 보통 상장사의 합병 가격은 그 합병 결정일로부터 1개월을 타임머신 타고 소급해가지고 예. 평균 가중산술 평균 거래량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비상장사 지금 아동복 한세 드리면 비상장사니까 자산가치 수익가치 조금 주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익가치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면 이거는 뭐 사실 뭐 의구심을 가지고 들여보면 한도 끝도 없이 들여볼 수는 있어요. 네. 이 프로님 말씀하신 예. 대로 어쨌든 한세 MK는 상장회사이고 주주들이 있잖아요. 예. 네. 뭐 양쪽에 사실 다 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봤듯이 홀딩스가 일대 주주이긴 한데 그럼 기타 다 나머지 그러니까 일반 주주, 소액 주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한세 MK라는 상장 회사에는 소액 주주 비율이 한 35%가 있고 예. 한세 드림이라는 비상장 회사 소멸되는데 뭔가 좀 가치는 좀 높게 받은 듯한 이 회사의 주주에는 일반 주주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일반 투자자는 없고 홀딩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손자 8살 손자가 손자. 있고 그리고 또. 창업주 회장이 있고 여기 딱 세 명만 있고. 홀딩스 8살 손자 창업주 회장 이렇게 있는 그렇게 돼요. 유리하게 할 수. 그래서 유리하게 할 것 같은 분위기긴 하네요. 그럴 수 있죠. 뭐 합리적인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그래 취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 이렇다 저렇다 그럴 수는 결론적인 없겠어요. 거는 네. 취재가 안 됐고 지금 대개는 이거는 사실 대주주밖에는 몰라요. 네. 그러나 다만 대주주도 사람이면 예. 자기 아들 딸한테 주는 걸 고점에 주고 덤터기를 씌울 이유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 판단이 틀릴 수는 있는데 네. 네. 대개는 증여를 하거나 이렇게 넘겨주거나 하는 시점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로.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예. 뭐 그건 날카롭게 하시는 거 아니라 그냥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양쪽에 다 어쨌든 규모가 큰 합병이에요. 사실 보기와는 달리 얼핏 보기와는 달리 규모가 큰 합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총, 주식매입 청구가 다 들어갑니다. 양쪽에 다 들어가는데 일단 합병 대상인 합병 후에 소멸되는 이 한세 드림이라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이고 아까 주주 3명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예. 뭐 주총 주식매입 청구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네요. 예. 상장사인 즉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한세 MK의 이제 주총과 주식 매입 청구권이 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주식 매입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합병에 반대했을 경우 내 주식을 회사 니들이 사가라 우리 결별하자라는 것이니까 네. 이때 미리 이제 원래는 이게 가격을 협의해서 주주 간에 해줘야 되는데 비상장회사는 가능한데 상장회사는 일단 회사가 먼저 제시하고 불만 있으면 이제 이의 제기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때 그 주식 매입 청구 가격을 한세 MK가 지금 4,477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이고 예. 오늘 방금 제가 종가를 보니까 4,480원. 83원 높은 거죠 네, 주가가. 네.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막 공시가 나왔고 앞으로 일정된 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입 청구권이라는 거는 우선 주총이 이 회사 보통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주총이 딱 있고 주총전 합병 발표를 해서 주총까지 가면은 주총 전에 반대 의사를 무조건 밝히고 예. 그 다음에 주총 때부터 해서 일정 기간까지 실제 주식 매입 청구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네. 자기가 결정하는 선택해야 거죠. 되는 그것도 우리 이런 구조. 한번 배웠죠. 일단 반대를 해라. 일단 반대를 해야지 되고 일단 반대 안 해놓으면 나중에 주식 매입 청구 행사가 안 되는. 행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반대하고 예. 행사할지 말지는 다음에 결정하면 된다. 네, 주가를 보고. 그래서 이게 한세 MK 같은 경우에는 주총이 이제 5월 25일 다음 달 25일이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5월 중순 25일까지 반대 의사를 대부분 하겠죠.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25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6월 10일까지 주가를 보면서 이제 네.
주식매 청구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주가와 주식매 청구권 가격이 비슷하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 되죠. 근데 주가가 주식매 청구권보다 높아지면 주가가 더 높아지면 뭐 할 이유가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죠. 매수청구권 행사할 일은 반대로 근데 주가가 계속 좀 뭔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때는 주식매 청구권이 대량으로 행사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할수 있는 예, 거예요. 만약에 예. 주가가 한 4,000원이다. 근데 주식매 청구권 가격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4477로. 예. 그러면 이때는 많은 주주들이 뭐 3,000원대다 주가가 그러면 하겠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회사들이 이 합병 공시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 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사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매수 대금이 예. 얼마 이상이면 합병 계약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다는데 예. 한세 MK는 50억 원이라고 얼핏 보면 얼마 또 많지도 않은 것 같고 50억 원이면 굉장히 적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조금만 반대하면 합병 안 하겠다.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뭐 2만 원, 3만 원짜리가 아니고 아까 지금 4천 원짜리 주가다 보니까 예. 주식수를 또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 한세 MK가 그 소액 주주 그러니까 대주 주택을 제외하면 35%가 있는데 이 회사 그러니까 이 35%의 주주 중에서 얼마가 반대하면 이 50억 원이 채워진느냐를 계산해 보면 예. 한 10% 그러니까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반대를 하면은 50억 원 넘어가는 상황.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한세 MK의 주가가 만약에 앞에 3자를 찍었다. 예. 그러면 이 합병 안 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네요. 4,000원대 초반 이상만 되면은 그래도 뭐 주식 매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주주들이 뭐 행사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네. 나중에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게 낫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 주가를 예. 좀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 주식 매청권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이거는 뭐 다른 합병도 다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잠깐 하신 대로 이 회사가 합병을 하고 난 뒤에 예. 뭐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본인 가치 판단하에서 또 이제 주식을 더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지금 그 한세 MK의 지분은 주주 구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홀딩스가 최대 주주고 네. 소액 주주들도 있고 그 창업주 일가가 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네네. 딸이 갖고 있다고 아까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한세 NK는 지금 이제 상장회사 죄송합니다. 상장회사는 한세 NK는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회사 50%를 가지고 있고 예. 자사주가 15%가 또 있고요. 예. 65%잖아요. 합치면 나머지 35%를 일반 소액 주주들 아, 그럼 창업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거의 없네요. 뭐 0. 얼마 이렇게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주회사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림에서 봤듯이 창업주 일가는 지주회사 지분만 가지고 그 밑에 예. 단에 있는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은 거의 안 가지니까 아, 별로 대표이사만 그 그냥 창업주 네. 딸이 맡고 있는 네네. 거고. 그럼 그걸 높게 매길 리가 없겠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주식 매입 청구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의외로 주식 매입 청구권이 변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예전에 뭐 삼성물산 합병 때도 그랬지만 예. 작년 말에 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SK 주식회사가 SK 머티리얼즈 예. 흡수 합병 할 때 나중에 이제 봤더니 주식 매입 청구권이 SK 머티리얼즈 주주들이 SK로 이제 SK 주식으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 거죠. SK 머티리얼즈는 없어지고 요때 그 합병에 반대해서 했던 그 주식 매입 청구권 행사 규모가 5,700억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야, 상황. 5,700억 원. 이때도 거의 SK 머티리얼즈의 소액 주주들이 한 3분의 1 넘게 반대했어요. 사실 이건 되게 많이 반대를 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소액 주주라는 게 다 개인만 있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자도 있고 막 섞여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수가 많이 반대를 했음에도 합병 자체는 성사는 됐어요. 그때는 5,700억 원을 어떻게 보면 위자료 같은 걸 지급하면서 합병을 할 수 있게 된 게 그 당시에 이제 SK 머티리얼즈는 8,000억을 한도로 잡았거든요. 8,000억까지는 안 됐으니까
8천에 그냥 주주 둘 중에 한 명이 반대한다는 뜻이고, 예. 근데 실제 그렇지 않고 셋 중에 한 명이 반대하니까 이거는 그럼 합병하자 뭐 이렇게 된 것인데, 한세 NK도 금액 자체는 다르지만 똑같이 셋 중에 한 명이 반대하면 합병 안 되는 아, 그런 그런 구조다. 그건 뭐 주가에 따라 결정이 되겠네요. 예,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 합병에서 이제 재미난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언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거 합병 있습니까? 결정 공시 당시에 주식을 갖고 갖고 있어야지 있으면 돼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합병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산 사람들은 일단 네. 그 합병에 동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합병뿐만 아니라 뭐 포괄적 주식과 뭐 다 마찬가지고. 그럼 주식 매수 청구를 뭐 하든 안 하든 또 그분들 중에는 팔고 나간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있을 수 있고요. 어. 예, 예. 특히 이제 만약 기관이 있고 펀드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이런 거 별로 안 할 수 있는데, 보통 주식 매입 청구권이 많이 행사가 돼가지고 네. 합병이 안 됐다 이런 건 기관 투자자 중에서 펀드 말고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도 있고 이런 쪽에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 예.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전략이 이런 의사결정이 있으면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해놓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주식 매입 청구권을 나중에 행사할지 말지 옵션을 지니까, 그 상황에서 주가를 보고 일정 수준 주식 매입 청구가 기억이 주가보다 높으면 합니다. 그 옵션이 그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는 언제까지? 아니, 합병 반대나 찬성 여부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합병 그러니까 반대 의사를 밝히는 거는 주총 전날까지 하고, 네. 그러면서 주총이 열리고 주총일로부터 해서 다시 한 뭐 보름 20일 그때까지 주식 매입 청구권을 실제 행사할지 행사할지 말지. 말지를 정한다는 다시 거죠. 결정한다. 예, 그때 주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것도 사실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그 데드라인 가가지고, 네. 예컨대 한세 MK는 6월 10일인가 아마 그런데 네. 거의 한 6월 8, 9, 10일 주가에서 판가름 나는 거죠. 그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건보다 가격보다 낮으면 낮으면 행사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행사하는 사람 많고, 주식매입 청구권 4477, 4477원보다 높아지면 높거나 거의 대등하면은 그 주식매입 청구권 행사 없다고 봐야죠. 행사를 왜냐하면 안할 거고. 세금도 있거든요. 주식매입 청구권 청구권 행사하면 장외거래로 장외거래에 대한 양도세. 세금이니까. 예. 그러면 합병 발표가 있은 이후에 네. 존속하는,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존속법인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SK 머티리얼즈의 네.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상장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떨어져서 이제 반대 네. 매수 청구권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주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때 떨어질까요? 예를 들면 이 합병이 기존 주주 입장에서 불리한 합병이다? 혹은 너무 가격이 비싸게 쳐줬다? 아니면 이번처럼 굉장히 많은 주식을 다량하게 줬다? 어떤 때 떨어질까요? 이제 그 SK 주와 SK 머티리얼즈 합병은 둘 다 상장 회사였잖아요. 예. 둘 다 상장 회사인데 SK 머티리얼즈 합병 후 없어지는 회사에서 주식 매입 청구권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아, 그거는 예. 네. 그러니까 SK 머티리얼즈의 주주나 이쪽의 어떤 투자 심리가 이 합병이 별로 우리하고 뭐 그렇게 관계없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합병 그 주식 매입 청구권 가격이 41만 원이고 주가는 30만 원대 중반까지 예. 갭 차이가 나니까 많이 이렇게 주식 매입 청구가 들어왔던 거고, 이제 한세 MK 한세 드림은 약간 반대의 케이스인데, 한세 MK와 한세 드림이 있을 때 MK 쪽에서 주식 매입 청구가 얼마나 발생하냐, 그러니까 존속법인에서 그 이슈가 있죠. 주로 그렇겠죠. 그래서 여쭙고 싶었던 것은 네네. 산세 MK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합병 결정이 공시가 나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팔 이유는 없죠. 오르는데 네. 왜 팔겠어요? 또 그죠? 좋은 네, 그렇죠. 일이네. 아니요, 올랐을 때 팔아도 되고 올랐을 때 뭐 시장에서 팔면 되니까요. 뭐 그죠? 관계 없죠. 좋은데 주가가 슬슬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떨어질 때는 야 그냥 갖고 있어야 되나? 4477보다 낮으면 그냥 4477에 팔 수 있다면 갖고 있어도 되는데 이러다가 합병이 무산되면 4477이고 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팔아야죠. 그죠? 예. 그러니 흘러내리고 있으면 빨리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4477이 되길 기다려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판단이 되겠네요. 주가에 달려 있습니까, 그냥? 그렇죠. 주가에 달려 주가가 아예 뭐 계산할 필요 없으면 앞에 3천 얼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SK도 마찬가지로 주식 매입 청구는 안 되는 거니까. 40만 원대였는데 실제 주가는 30만 원대니까 이건 계산 안 해도 뭐 청구할 수
주식 매입 청구권을 팔고 그 다음에 합병 완료 후에 다시 사도 되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주가 차이가 커지면은 뭐 그래서 뭐 어느 순간에 팔고 뭐 이런 매도 전략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런 걸 왜 하는 겁니까? 그럼 한세는 네. 한세 MK와 멀쩡히 있었던 두 회사를 음. 합병하는 이유가 있어요? 싫은 거지 안 기자는. 멀쩡히 있었던 회사 왜 그럽니까? 도대체라는 질문의 그 뉘앙스는 싫다는 거지. 질문 뉘앙스가 아니 그 질문 안 주셨으면 네. 얘기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다음 네. 주제 지금 생각하고 네. 있다가 아, 아니 왜 합병하는지는 되게 중요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잠깐만요. 다시 그 화면은 조금 이따 보내주셔야 되는데 화면이 뭐가 질문이 너무 그랬나? 네. 아니요. 대체 왜? 근데 대체로는 어. 보통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반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네. 대주주가 결정한 합병이잖아요. 네. 그 대주주한테 유리하려고 그런데 했겠지. 대개는 대주주에게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네. 합병 가지고 그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에 도움 되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된다면 다 합병하고 다 분할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에서 대주주가 이익이 되면 소액주주는 당연히 손해가 될 텐데 뭔진 잘 모르겠으나 대개는 대주주가 결정한 거니까 일단은 싫은 것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 PPT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예. 그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김지원 대표라고 장녀. 예. 그러니까 김석환 부회장이라고 장남 여기는 예스24님의 예스24도 있고 뭐 두산 동아출판 있고 하니까 뭐 계열사는 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요쪽에 이제 두 개 한세 MK와 한세 드림 두 개가 있는데 예. 요걸 그냥 일단 합치는 거예요. 합친다는 거는 뭐 모종의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남은 문화 콘텐츠, 예스24를 중심으로 한 예, 그걸 예스24. 가져간다. 출판. 둘째는 OEM 사업 한다. 전통적인 한세 실업 우리가 하는. 한다. 셋째는 패션. 패션 그러니까 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수출, 이건 내수, 뭐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요쪽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일단 합쳐놓고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뭐 형제가 문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밑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일단은 시나리오로 보는 거고 예. 뭐 알겠죠 본인들은 그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이르긴 하지만 약간 여기가 이제 창업주 그다음 2세 요쪽에는 3세인데 예. 3세 사이에서 조금 약간 재미난 게 있는 게 지금 요 그림은 한세NK 한세드림인데 한세NK 주주 구성이 다시 이제 보시면 진작 보여주시죠. 까먹었습니다. 네. 한세 MK는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50%, 나머지는 거의 자사주 있고 나머지 여기 소액주주들이 여기는 없지만 35% 있어요. 네. 이거 뭐 총수일가 이거는 미미하죠, 그죠? 예. 근데 네. 한세드림 이번에 합병 당하는 하지만 비상장 뭔가 회사. 몸값이 비싼 듯한 네. 한세 지주회사가 88% 있고 김동영 창업주가 2% 있는데 여기 보면 김규현이라는 네. 손자가 2대 주주예요. 10%. 둘째 아들의 손자네. 그러니까 둘째 예, 아들의 둘째 아들의 아들이. 손자. 어? 둘째 아들의 손자가 손자가 저거를 10%나 갖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합병하면은 네. 현재의 합병 비율대로 문제없이 합병한다고 가정하면은 역시 2대 주주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합병 비율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5.7% 합병 후에 한세 MK 이제 한세드림 없어지고 네. 홀딩스가 72%, 창업주가 1.2, 창업주 그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손자가 8살 5.7%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저거는 지분율이 줄어들어도 상장 회사의 지분인 거니까 네. 상당한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다시 가족 관계를 보면 근데 또 약간 근데 이런 왜 그 딸 패션은 그 딸 쪽이라면서 왜 둘째 아들 손자한테 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건 뭐 예. 뭐 따님은 지금 지분도 없고 대표이사만 알고 계시네요. 그런 셈이네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도 지분을 안 예. 주. 지분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근데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저희 추정입니다. 이렇다는 게 네. 아니고 예. 가계도를 보면 이렇게 자녀가 총 5명이 있는데 네. 약간 우리나라가 장남 뭐 이런 문화가 좀 아. 이게 그냥 저희 추정이에요. 그냥 네, 이 예. 회사가 이쪽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장남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지만 첫째 얘기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3세 중에서는 예. 네, 아까 거기 보면 8살 손자가 김익환 부회장님 자녀입니까? 김석환 부회장님 자녀입니까? 김익환 익환 예. 부회장님 부회장 자녀면 사이. 한세 실업하고 한세 MK하고 나중에 합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의류 사업을. 뭐 어.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은 한데 어쨌든 여기 딸들이 뭐 그 3세 중에서 그러니까 손자 손녀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손자로서는 맞이 네. 아 아들로서 맞 그걸 뭐라 그러죠 표현이? 맞손자 장손. 장손 아니, 장손. 장손은 아니고 예, 장손. 장손이라고 장손이라고 하죠. 하죠. 큰아들의 아들이 장손인 거 아닌가요? 큰아들이 큰아들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나 보지. 아, 큰아들은 아드님이 아직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녀라고 하면 써놓은 게 이게 네. 또 괜히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는 딸. 그래도 저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그러니까, 딸. 할아버지 대주주가 어떤 생각 갖고 예, 계신지 딸.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네. 이제 이해가 딱. 그거는 이제 저희 이해가 추정이에요 그냥. 네. 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추정입니다. 예, 예. 네. 다만 이제 이게 아까 지금 이제 합병을 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 이 김지현 대표의 한세 MK 예. 앞으로 합병의 예. 존속법인 여기에 자녀가 있잖아요. 아하. 음. 네. 아 여기도 아마 아들이었던 그냥 맞손자가 아니군요. 네. 아들이었던 외손자. 외손자 네. 그렇겠네. 외손자는 또 지분을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굳이 아닌데. 따지자면 그렇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여기는 또 예스24의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11살인데 이해가 갔어요. 예. 한 1%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 예스24. 요렇게 서로 약간 크로스가 돼 있기는 해요. 그나마 이제 삼성은 나이가 많은 아하.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질문 드린 건 왜 그러냐면 예. 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네네. 있을 수 있다. 주가가 흘러내리면 네네. 그럴 수 있겠죠. 주가가 흘러내리면 쪽 대부분 반대하실 거니까. 네. 그런데 주가가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주주들도 끝까지 가서 반대를 하면 이게 합병이 그래도 성사가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4477에 팔 수 있는데 네. 보니까 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것 같고 50억 이상 그런 반대가 들어오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흘러내린 끝에 가서도 결국은 내 주식 못 팔 수 있다고요. 그러니 중간에 흘러내릴 때 아무래도 이 합병 안 될 것 같아. 그럼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으나 주가가 이러고 있다가 합병 발표 그리고서 흘러내리면 야 나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면서 합병 그 반대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손절을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상식적으로는 손절을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흘러내린다는 가정을 하면. 네. 왜냐하면 끝까지 흘러내리면 합병 반대가 많을 것이고 많으면 합병이 안 될 회사는 안 거고 할 거- 그럼 내 테니까. 주식을 안 사줄 테니까. 그러면 더 많이 흘러내린 주식을 괜히 갖고 있는 상황이 되니 그러다 보면 중간에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다 팔아버리시면 마지막에 가면 또 합병 반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합병 발표되는 순간 주식 갖고 있던 분들이 대체로 팔아버리면 그러면 또 합병이 되는 수도 있고 반대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참 갈등이겠구나. 합병 발표된 후에 주가 흘러내리면 그렇죠. 예. 뭐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합병을 하는 주체에서 발생하긴 하지만 사실 흡수합병에 합병 당하는 그래서 손을 대는 회사에서 주식 매수청구를 행사할지 말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했던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예. 굉장히 큰 이슈고 마찬가지로 한세 MK는 회사는 존재하지만 한세 MK 같은 사례는 내가 투자했던 회사가 존재는 하지만 발행 주식이 2배 이상 확 느는 그 빅 이벤트니까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합병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겠다. 예. 예를 들면 예. 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겠네. 그렇죠. 어? 주가가 오르고 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가 반대가 올려야죠, 많이 나올 거 올려야죠. 아니야.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 되는 강한 니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있고 또는 이게 50억이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실 안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어. 그렇지. 51억 그렇지. 됐다고 합병 계약 안 하고 안한 이러지는 걸 회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대개의 경우는 이거는 호재 쪽에 가까운 게 결국은 할아버지가 아끼는 손자한테 지분 증여한 거나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손자가 갖고 있는 회사가
고점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합병할 수도 있는 거니까 판단은 좀 모호하네요. 어렵네요. 아 모르겠네요. 저는 하여튼 좀 한세실업에 희한하다. 저 대주주하고 살짝 2년까지는 아니고 네. 옛날에 한 10년 더 지났죠. 예. 기자할 때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와. 한 예스24를 인수하기 전에 예. 오로지 한세실업만 있을 때 어. 베트남에 가면 옷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네. 거기 이제 기자들과 애널리스트들 일부를 초청을 해서 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 보여주는데 보통 베트남에 가서는 이런저런 관광도 좀 하고 싶고 밤에 술도 좀 먹고 싶고 술 마시면 그 좀 진하게 먹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공장 보여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밤에 술 마시는 건 술 마시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혹은 뭐 접대하고 이런 술 하시려면 알아서 다니시되 그거는 저희 비용으로는 못 해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으로 그런 걸 접대를 하려고 하면 끝까지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인데 저희는 그 취지가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라서 보여드릴 예. 수는 있고 아. 그 과정에서 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면 그 비용은 치를 수 있는데 그 유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어른들 모셨으니까 하라 마라는 안 하지만 네. 여러분들 돈으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합리적이네.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이미지 좋은 이미지로 갖고 있었던. 지금 딱 채팅창에 바로 나오잖아요. 진하게 먹는 건 대체 뭐냐? 아, 근데 알코올 많은 거. 진하게 먹는 거? 제가 아시는 이프로님은 술을 잘 못하시는데 거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안 드시는데. 신기하다. 뭐 그러나 다들 수긍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보니까 저는 사실 실시간 채팅창에 각도상 안 보이는데 말씀하는 도중에 잠깐 보니까 약간 이건 드립이라고 하지 8세 실업 창의적인 예. 다음 시간이 아무튼, 벌써 이거 예. 네. 이거 하나 정도 더 하시죠. 하나 정도 더 하죠. 예. 그 스펙 얘기를 그러면 짧게 잠깐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의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보 95 스펙이라는 회사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이런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예. 기타 시장 안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존립기간 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 예비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 정보로 지정된다. 그 기간이 언제냐? 4월 15일 이게 다음 주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안 되면은 사실 이제 스펙이라는 게 이제 상장하고 3년 안에 네. 합병 등기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2년 6개월까지 상장 그러니까 합병 심사 청구를 합병 대상 찾아가지고 짝꿍 찾아가 심사 청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네. 이제 상장 예비시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2년 6개월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청구서를 제출 안 했어. 그래서 얘들은 관리정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 관리정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이렇게 지정이 되면 딱 한 달 시간 더 주거든요.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 한 달 주고 한 달 안에 못 찾으면 바로 그냥 상패. 예. 예. 이거는 뭐 실질 심사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스펙이 원래 그러니까 상패로 갑니다. 그래서 네. 거의 이제 정규 시간 다 끝나고 연장전에 돌입합니다라는 공시입니다. 이렇게 돌입하면은 이제 사실 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뭐 계속 갖고 가도 스펙은 사실 원금은 보장해 준다. 보장을 해주니까 다만 여기서 원금이 흔히들 이제 또 대부분 아시지만 본인이 산 가격이 아니고 네. 상장 당시에 공모가 2,000원 2,000원. 보장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아주 약간의 그 한 1% 안 되는 이자. 네. 그러니까 3,000원에 스펙을 사신 분들은 상장 폐지가 확실한 스펙이 주가가 오를수록 본인이 손실폭 커지는 거예요. 안 팔면. 예. 예, 그런 상황이에요. 연장전에 돌입하는 상황인데 네. 갑자기 이 회사가 연장전에서 골든골을 넣었어요. 이 회사요? 예. 합병 결정을 한 이게 거예요? 방금 와. 좀 전에 나왔나 어제 나왔나 정확하게 제가 헷갈리는데 와. 예. 4월 12일이면 오늘이네요. 일부러 오늘 일부러 나왔거든요. 그런 거야 아니고 진짜. 인저리 타임에 골 들어간 거예요? 인데타임 골 들어갔어요. 인저리 타임 얼마 준다고 하셨죠? 한 달. 한 달? 한 달. 와. 한 달인데 한 달이면 상장 폐지. 다음 주 15일까지 안 내면은 그 다음에 한 달 기다려주면 다다음 달 15일인데 바로 이제 이럴 건 빨리 발표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벨로프라는 회사 이 회사는 이제 온라인 게임 네. 그 개발 퍼블리싱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 합병하겠다
라고 발표했어요. 일단 인저리 타임에 골 넣었어요. 근데 이게 예. 골 넣었다가 그대로 굳혀지느냐, 만약에 이 합병이 중간에 또 합병이랑 게 어쨌든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 싸울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싸워가지고 합병이 취소되면 그때는 이제 기회 없이 상장 폐지로 가는 상황이고, 참고로 이 교보 95 스펙이 그러니까 2년 전에도 한 1년 반 전에도 상장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도 한번 합병 발표를 했었어요. 야. 네. 그때는 이제 여수 새고막이라는 약간 수산물 가공업체하고 발표를 했다가 그건 실패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에 깨졌어요? 두 번째, 아. 두 번째. 합병이 발표를 했다가 실패하는 거는 네. 마음 바꿨다는 뜻입니까? 예, 조건이 상대방이? 상대방이 주로 스펙이 뭐 마음 바꿀 리는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또 굳이 조건이 달라지진 않은 건데 그럼 단순 변심이네요. 하여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런 뭐 다른 조건이 있을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가 하여튼 예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요렇게 해서 보면 네. 뭐 이거는 화면을 꼭 보여주셔도 안 보여줘도 되는데 예. 그 스펙이 합병을 할 때 이제 A, B를 합병을 하면 역시 각각의 주당 가치를 매겨야 되잖아요. 합병 대상은 거기에 따른 가치가 있을 거고 비상장에서 스펙은 보통 2,000원으로 합병. 이거 교보증권 교보 95 스펙이 오늘 발표한 네. 합병 이제 새로운 인저리 타임에 골 넣었을 때에 자기들의 합병 가치는 2,000원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합병 상대방은 뒤에 보면은 10만 원. 예. 그러니까 일단 50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어쨌든 본인들의 가치는 2,000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요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키움 6호 스펙이라는 예. 회사예요. 네. 지난주에 상장을 했고요. 네. 보면 첫 거래가 7일이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예. 상한가 계속 오르는 건 상한가. 오늘도 사실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예. 좀 떨어졌어요. 근데 벌써 1,000원 올랐죠, 아, 그죠? 그러네요. 근데 만약 여기서 3,000원, 4,000원 이렇게 스펙이 이렇게 되면 네. 아까 교보 95 스펙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가치를 2,000원을 매겨놓고 합병을 찾는 거잖아요. 합병 네, 상대방을. 네. 그러면 얘들은 만약에 이게 지금은 그나마 이제 많이 올라도 2,900원 남짓이지만 3,000원, 4,000원 이렇게 오르면 자신들의 가치를 2,000원으로 고정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네. 스펙도 엄연히 상장사기 때문에 합병 발표 1개월간의 그 가중산수평균 종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네. 예. 주가가 높아져. 예. 그래서 이게 스펙은 주가가 만약에 이게 오르면 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합병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뭔가 냄새가 나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뭐 3,000원, 4,000원, 5,000원 됐다. 네. 그러면은 그 스펙은 합병 가능성이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음. 보는 판단하는 게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표 잠깐만 보시면 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스펙 자체가 이제 제가 표를 약간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스펙이 이제 100% 오르면 네. 그러니까 1대1로 합병한다 그러면 합병 대상 그 비상장 회사가 지분 50% 갖고 스펙의 주주 50% 갖잖아요. 예.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스펙이 주가가 2배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거꾸로 합병 그렇죠. 이렇게 되죠. 저것도 잘못된 건데요. 표가 잘못됐구나. 결국은 이게 스펙의 주가가 오르면 스펙은 결국은 돈덩어리라서 예를 들어 100억 원이라면 100억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스펙의 주가가 2배로 오르면 100억이라는 돈덩어리를 200억 가치로 쳐주시고 당신 회사랑 합병합시다가 되니까 원래 피합병 대상인 회사는 미쳤냐? 100억 원을 200억 주고 사게? 그렇지. 너희랑 안 놀아?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어차피 다른 남는 게 스펙이랑 하면 스펙이니까 예. 다른 데랑 2,000원짜리 하면 스펙과 합병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예,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스펙에도 사실 근데 많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도 스펙들 보면 4,000원, 5,000원대 주가의 스펙들이 있어요. 합병돼서 못 찾고 있는 네. 스펙이. 근데 이런 스펙 자체는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주식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주식으로 접근해야지. 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4,000원, 5,000원짜리 됐으니까 합병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라는 아니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펙이 오르는 게 네. 예를 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서 오른 것 때문에 스펙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말이 네. 되지만 진짜로 스펙이 합병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술술 어떻게 샜어요. 뭐 모르지만 가정이지만 예. 그래서 오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단정하기는 어려운 가정이죠. 근데 그렇게 오르더라도 사실 아까 봤던 교보 95 스펙도 오늘 합병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부터 올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거는 정보 정보 셌다라는 세는 거라서 느낌이 있는데 오름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2,000원대인데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올라가서 지금 스펙이 2,000원, 스펙은 사실 2,000원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저렇게 많이 이미 움직이는 지금 건- 3,000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한 4,000원, 3,000원 이렇게 네. 되는 회사가 네. 합병 대상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는 이미 합병 계약을 가계약을 했더라도 합병 상대방이 제가 만약에 합병 상대방이면 그 걔들 취소하고 딴 스펙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스펙은 상장시킨 다음에 거래시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래 안 가격이- 시켜도 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제 스펙 초기 주주들을 그럼 어떻게 모으느냐. 네. 이제 그에 따른 그렇죠.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돈 넣었다가 중간에 뺄 수는 있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거라면 예. 한 달에 한 번만 거래시킨다. 스펙은. 약간 뭐 단일가 매매 이런 거. 스펙이 단일가 매매로 그렇게 거래시킨다. 뭐 어차피 거래 잘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뭐 그러니까 스펙에 투자한다는 건 뭔 알고 투자를 해요. 미리 그냥- 정보를 알아야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오로지. 그냥 그렇죠. 베팅인 거야. 그냥 베팅인 거예요. 그냥 얘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스펙 모르는 거 전혀 투자는 몰라.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낚시하는 거라고. 네. 이제 10개의 스펙에 꼽아놓고 그 중에 한 2개는 물고기 들어오고 예. 8개는 그냥 시장에서 없어지고. 팔거나 나중에 뭐 청산 받거나 뭐. 네. 하면 되는 거 그렇게 되겠죠. 제 생각엔 공모를 할 거면 그냥 그 공모 가격 같은 거에서 뭐 사고 팔고 하든가 그게 아니면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거나 팔거나 한다는 건 다 내부 정보인데 그걸 허용하는 게 웃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최근 스펙이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코인 뭐 투자자들 스펙으로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뭐 확인은 못 하겠어요. 그리고 예. 스펙 특징이 또 약간 합병이사 무관하게 네. 다른 스펙들이 상장을 하면 네. 일부 스펙들은 또 들썩들썩하는 왜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냥 약간 이건 스펙주에 대한 투자 심리 그냥 이렇게 이제 매수가 움직이는 뭐 돈의 흐름이 있는 건지 그래서 네. 아까 키움 스펙도 어제 오늘 미래에셋 스펙이 지금 공모 청약을 했어요. 예. 최근에 스펙들이 많이 청약을 했거든요. 한 달 사이에.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들썩였던 그런 측면이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참. 요즘 스펙 상장할 때는 비싸지 않으면 사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첫날 안 오르네요 요즘. 예, 첫날에 안 오르고 많이, 요즘 작년 한 이맘때는 막 첫날 삼성 상한가 머스트 막 치고 막, 뭐 스펙 이런 게 막 5,000원, 7,000원 만 원 가까이 가고 그래서 되게 거래소에서 시장 감시 뭐 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일부 스펙들은 또 약간 그러면 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코인이랑 똑같이 아무 의미 없는. 스펙이 예를 들면 2,000원 근처에 있다. 크게 많이 안 움직였다. 그럼 네. 발행 가격은 보장해 주잖아요. 네. 인수가 안 되면. 음. 그러면 2,000원짜리면 뭐 이렇게 10개, 뭐 10개 뭐 이렇게 쫙 나눠서 사주고 한 개 걸리면 좋고 아니면 본전. 그럼 뭐. 그 투자는 괜찮아요? 근데 그 본전을 그 원금을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는 3년 뒤에 그러니까 공모 투자로부터 3년 뒤의 일이니까 그때까지 기회 비용 감안하면 3년. 여유 중간에 자금이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네. 예. 이론적으로는 스펙이 어떤 장외 기업과 합병한다고 해서 이 스펙 가격이 오르는 건 이상한 거예요. 서로 적정한 가격에 합병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오르잖아요. 왜 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쌍용차 냄새만 맡아도 지금 올라가는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같이 그 적당한 적절한 가격에 당연히 합병을 해야 맞는 것이고 네. 그 말은 적절한 가치인 거라는 뜻인데 이렇게 합병했는데 스펙이 오른다는 건 피합병 대상이 손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피합병 대상의 주주들은 마법입니까? 손해 보고 그걸 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아무튼 있다. 네. 이상하다 전반적으로. 네. 재밌네요. 오늘은 다양한 하나 한세- 못했는데 한세 그룹 그리고 스펙 이야기. 예. 하나 못 하신 게 뭐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오셔서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워치의 에이스 기자였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